샬롬. 걸리버 여행기 25번째. 걸리버 선장의 편지.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기를 1725년 가을에 완성하고서 그 원고를 싸들고 1726년 3월에 런던의 문인 친구들을 찾아갔다. 그는 몇 달 동안 트위크 넘에 있는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집에 머물면서 스크리 블랙루스 클럽의 친구들과도 상의했다. 그러나 집권당인 휘그당을 풍자하는 내용이 가득한 이런 소설을 출판해줄 출판사를 물색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로 등장했다. 또 스위프트 자신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야 되었다. 그러다가 1726년 8월에 런던의 출판인인 벤저민 모트가 섭외되었다. 모트는 소설의 상업적 가치를 금방 알아보았고 출판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저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모트에게 스위프트의 6필 원고를 친구 존 게이가 다시 베껴 쓴 원고를 제출하면서 저자 이름을 레뮤얼 걸리버라고 둘러댔고 이 가상의 저자를 더욱 실제 인물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리처드 심슨이라는 가공의 사촌까지 등장시켰다. 이렇게 하여 이 소설은 그해 10월에 처음 발표되었는데 이때 스위프트는 아일랜드에 돌아가 있었다. 발표 당시 출판사 사장인 모트는 가능한 한 영국 정부의 비율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교열자를 동원하여 상당 부분 가피를 했고 이렇게 된 데에는 1724년에서 25년 당시에 스위프트의 논문 드레피어의 편지를 펴낸 출판인 존 하딩이 당국에 체포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위프트로서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소설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빠지거나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1735년에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조지 포크너판이 다시 출간되었다. 이때 스위프트는 1726년 초판본에서 가필된 부분을 삭제하고 또 임의로 삽입된 부분도 바로 잡았으며 특히 영국의 앤 여왕을 비난하는 문장을 쓴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포크너판에 붙인 걸리버 선장의 편지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오게 된 것이며 1735년 판본에만 들어있다. 반면에 걸리버 선장의 편지 바로 뒤에 나오는 발행인이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1726년 판본에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내용에 변동이 없다. 걸리버 선장의 편지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소설이 발표된 이후에 비판을 받았던 세 가지 사항, 즉 고위직 정치인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여성을 혐오하며 인간성을 모독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사항이 작품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1, 2부는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고위직 정치인들이 벌이는 음모와 비방 그리고 권력 투쟁 등을 다루고 있고 여성 혐오증은 1부에서 4부에서 골고루 묘사되어 있으며 인간성에 대한 모독은 2부에서도 슬쩍 언급이 되지만 3부를 거쳐 4부에서 절정을 이룬다.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풍자가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배경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역자의 작품 해설 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 걸리버 선장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여행기가 100% 진실이라고 거듭하여 주장한다. 그 부분을 인용해 보면 이러하다. 이러한 야후들의 비난이 내게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주장을 아주 개탄스럽게 생각하네. 중략. 나의 여행기는
내 머리에서 만들어낸 순전한 허구이다. 후이눔과 야후는 유토피아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어 걸리버 선장은 나를 비난하는 이 한심한 동물들은 내가 나 자신의 진실을 옹호해야 할 정도로 아주 타락한 자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여행기는 진실을 100%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므로 변명할 필요가 아예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걸리버 여행기를 읽기 전에 이러한 결백 주장에 대하여 다소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내 나라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나라임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리도 강력하게 그 실제와 진실성을 주장하고 나설 수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루키아노스의 진짜 이야기라는 작품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키아노스는 고대 그리스 작가로 진짜 이야기라는 짧은 여행기를 펴냈다. 작품 속의 여행자는 해와 별을 여행하고 또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오래 사는 등 판타지 소설 혹은 과학 소설의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이 작품에서 여행자들은 생전에 거짓말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망자들의 땅을 지나치는데 거기에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를 발견한다. 그러나 루키아노스는 자신이 오로지 진실만 말하고 썼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을 일은 없다고 능청을 떤다. 이 책은 황당한 이야기를 써낸 시인, 철학자, 역사가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진짜 이야기만을 오로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작품의 제목 중 이야기에 해당하는 원어는 히스토리다. 고대 로마의 수학자들은 이야기를 히스토리아, 우르구멘툼, 논증, 파브라 허구의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히스토리아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만 보고하는 이야기를 가리켰다. 해, 달, 고래, 뱃속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히스토리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화자는 그 경험을 아주 자세하고도 그럴듯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독자는 그 이야기를 거의 믿어버리게 된다. 이 작품의 메시지는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독자는 그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말하면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이러한 풍자 문학의 전통은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4부 12장의 초입에 나오는 문장은 영락없이 루키아노스식 주장을 담고 있다. 나는 16년 7개월을 넘게 여행했고 이것이 바로 그 여행에 관한 진실한 기록임을 점잖은 독자께 알린다. 나는 화려한 글이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고자 무척 신경 썼다. 나는 기이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독자를 놀라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간결한 방식과 문체로 명백한 사실을 전하기로 했다. 내 주된 의도는 독자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뒤이어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제2권 79에서 80행에 나오는 시논의 말을 인용하면서 실은 자신 걸리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잔인한 운명의 여신이 이 시논을 비참하게 하더라도 저를 거짓되고 기만하는 자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시논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트로이 사람들을 속여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가져가게 했는데 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능청을 떨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풍자는 여러 가지 과일이 담긴 그릇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풍자의 대표적 사례이다. 스위프트는
여기에서 다른 여행기들은 모두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자신은 진실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누키아노스가 수립한 풍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풍자 문학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독자가 그것을 믿어주면 진실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이 된다. 걸리버 여행기 1, 2부에서 우리는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진실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3, 4부는 좀 더 지적인 추리 작용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은 과연 이성적인 존재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작품 해설을 읽어주기 바란다. 진짜 이야기의 주장에 더하여 우리는 유토피아는 용어에 주목하게 된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디에도 없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제시되는 개념이고 그 어떤 유토피아가 되었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순간 유토피아의 특성보다는 그 허구적 성격으로 인해 공격을 당하게 된다. 걸리버 선장의 편지에서도 걸리버는 후이눔과 야후는 유토피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실 제4부 말의 나라는 유토피아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유토피아 사상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유토피아의 사상. 걸리버 여행기의 유토피아 사상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외에 플라톤의 국가와 프루타르코스의 영웅전 등 리크루코스 편에서도 이상국의 형태를 차용해 오고 있다. 먼저 모어의 유토피아는 이런 특색을 갖고 있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갈 음식과 제품은 언제나 충분하다. 사람들의 취미는 단순하며 개인적으로 충분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기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황금과 순은은 경멸하여 요강의 재료 노예를 묶는 사슬, 범죄적 확신의 표시로만 이용된다. 폭력, 유혈, 악덕은 유토피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유혈 행위가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을 두려워하여 가축 잡는 일은 노예에게 일임한다. 일체의 도박 행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유토피아 주민들은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깨끗하게 집을 단장하며 인문주의적 강의를 경청하고 이웃들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우애를 다진다. 병자들은 각 도시의 해당 지역에 세워진 넓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사제가 그 환자와 상담하여 당국이 마련해주는 고통 없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한다. 걸리버 여행기의 제4부에 묘사된 말의 나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후이눔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있지도 않은 것이라는 말을 대신 사용한다. 후이눔의 언어는 다양한 어휘가 부족한데 그들의 필요나 열정이 유럽인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후이눔은 야후의 탐욕을 심히 경멸한다. 후이눔은 언제나 이성을 존중하고 이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행동한다. 우정과 자비는 후이눔들이 높이 치는 2대 미덕이다. 후이눔들은 절제, 근면, 운동, 청결을 어린 남녀에게 가르친다. 후이눔은 죽음이 닥쳐오기 전 몇 주 전에 신체가 쇠퇴하기 시작하여 아무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후이눔은 사악함을 표현하는 어휘가 없어서 야후의 기형적인 행동을 가져와 그 사악함을 표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어의 유토피아와 제4부의 말의 나라 상황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스위프트의 소설은 유토피아를
동경하는 작품이다.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동경하는 데에는 다음 세 가지 동기 중 어느 하나가 작용하거나 또는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첫째,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던에서 말한 만인이 만인을 향하여 싸우는 상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회로 도피하고 싶은 욕구이다. 둘째, 인류가 지금까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는 욕망이다. 유토피아가 도래하는 시간대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5년, 50년 혹은 500년 후라도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런 새로운 사회를 위하여 인간은 있는 힘을 다 쏟아야 한다고 유토피아를 동경하는 사람은 말한다. 그러나 걸리버 선장은 조급증에 빠져서 책이 출간되고 6개월이 지나갔는데도 야후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셋째, 유토피아 소설의 작가는 그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 대하여 논평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강력하게 느낀다. 현재의 사회를 이상사회와 대비하면서 현재 사회의 결점과 단점을 지적하고 부각하려는 것이다. 아마도 스위프트의 욕구는 위의 세 가지 중 세 번째 것이 더 강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위프트 당대의 시대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 스위프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앤 여왕 이야기는 물론이고 오렌지 공의 명예혁명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1부에서 4부에 등장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모두 영국의 국정과 통치 상황, 나아가 유럽의 정치적 상황을 알고자 한다. 특히 제2부 6장에 이런 말이 나온다. 왕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역사적 설명을 해주었더니 깜짝 놀랐다. 이 사건들이라는 것은 음모, 반란, 살인, 학살, 혁명, 추방뿐이라는 것이었다. 그건 탐욕, 파당, 위선, 배신, 잔인, 분노, 광기, 중호, 시기, 욕정, 악의, 야심 등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제4부에서는 영국의 국정과 헌법에 대한 직증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스위프트는 1667년에 출생했는데 특히 1600년대 이후에 벌어진 영국의 역사는 변화와 동요가 심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스위프트 생존 전후 100년에 걸친 영국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1600년대 초인 1603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하면서 당시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로 개명하고서 영국 왕위에 올랐다. 그는 헨리 7세의 자손이어서 영국 잉글랜드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었다. 제임스 1세는 곧 스튜어트 왕가의 시조가 되었다. 그는 헨리 8세의 수장령, 영국 국왕을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 하는 법률로 확립된 영국 국교의 제도를 지키는 데 힘을 쓰면서 이에 반발하는 가톨릭 교도와 비국 교도를 받게 했다. 대외적으로는 찰스 왕자 후일의 찰스 1세를 스페인 왕녀와 결혼시키려다 실패하고 굴욕 외교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대내적으로는 왕실의 사치, 무질서한 정책, 아일랜드 토벌 등으로 재정이 궁핍해지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의회의 반격을 받았다.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여 절대 왕정을 강화하려 했기에 1621년 의회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제임스 1세 사후에 왕위에 오른 찰스 1세는 부왕과 마찬가지로 왕권 신수설의 신봉자였다. 영국 국고회를
옹이하여 청교도를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 전쟁 때문에 재정이 곤란하게 되자 무거운 세금을 매기려 했다. 그러나 오히려 1628년 의회의 역공을 받아서 의회의 권리 정원을 승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1629년 돈세와 파운드세의 문제로 의회를 해산하고 이후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로드 스트래드퍼드 등을 수석 장관으로 기용하여 보수 정치를 강화했다.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의 영국 국교를 강요했고 군대를 동원하여 스코틀랜드의 반발을 진압하려 했으므로 자금이 필요했다. 찰스 1세는 자금 조달자 소집한 단기 의회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자 즉시 해산했고 뒷이어 소집한 장기 의회와도 중돌했다. 그리하여 1641년 12월에는 영국의 구질서를 타파하려는 대진 정서가 하원을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회를 떠나 왕당파를 형성했다. 조너선 스위프트의 할아버지는 바로 이 왕당파 소속이었다. 반면에 의회에 남은 사람들은 의회파를 형성하여 찰스 1세에 맞서 싸우려는 태도를 취했다. 대진 정서가 하원을 통과하자 찰스 1세는 의회파의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의회에 병력을 투입했다. 이렇게 하여 1642년 8월에 제1차 내전 청교도 혁명이 발발했다. 청교도 혁명은 영국 청교도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최초의 시민혁명이다. 내전은 처음에는 왕당파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나 올리버 클로멜이 이끄는 절기대의 출현으로 전쟁 국면이 의회파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고 마침내 레이즈비 전투에서 클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자 찰스 1세는 1646년 8월 당시 의회파와 동맹한 세력인 스코틀랜드 군대에 투항했다. 그러자 의회파 내부에서 의회파를 장악한 장로파와 의회의 군대를 장악한 독립파 사이에 분열이 발생했다. 또한 의회의 군대 내에서도 클로멜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파와 민주적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수평파가 서로 대립하면서 각각 다른 혁명의 방식을 주장했다. 찰스 1세는 이러한 분열의 기회를 틈타서 1647년 감금하여 탈취하여 군대를 모아 1648년 2월에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다. 제2차 내전. 그러나 이러한 사태 발전은 오히려 의회의 군대를 더욱 단합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내전은 결국 의회 군대의 승리로 끝났으므로 의회 또한 군대와 실력 앞에 굴복하였다. 이렇게 하여 1649년 1월 30일 찰스 1세는 체포되어 반역자 국민의 적으로 낙인 찍혀 처형되었다. 걸리버 여행기 일부 일장에서 오래된 사원이 하나 서 있는데 왕국 내에서 가장 큰 사원이었다. 그곳은 몇 해 전에 이 나라 주민들의 광분하는 태도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부정탄 곳으로 여겨졌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찰스 1세의 처형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어 의회파는 상원의 폐지, 자유공화국 선언, 아일랜드 정복을 시작했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의회는 해산되지 않았고 보통선거법도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수평파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에 클로멜 일파는 이들 수평파를 힘으로 억압함으로써 호국경 왕을 대신하는 섭정귀국 크로멜의 시대를 앞당겼다. 1654년에 열린 의회는 군대와 충돌하여 다음해 1월 해산되었고 클로멜은 군사 독재를 실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영국 유산 계급은 호국경보다는 왕정 복귀를 원하여 글로멜을 아예 왕위에 등극시키려 했다. 그러나 글로멜의 즉위는 실현되지 않았고 국제 개편이 실행되기도 전에 글로멜은 사망했다. 1659년에. 글로멜은 사망 직전 자신이 찰스 1세를 처형한 것을 의식하여 주임 목사인 토머스 구드윈에게 자신이 사후에 구원 정국행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구드윈은 구원을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글로멜의 아들이 뒤를 이어 호국경 자리에 올랐으나 그는 군대와 의회의 대립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1659년 군인 귀족들은 그를 폐위시키고 왕정 복구의 길을 선택했다. 왕정 복구로 들어선 왕이 바로 찰스 2세였다. 이 왕은 처형당한 찰스 1세의 아들로 왕당파가 패배한 이후 프랑스로 망명하여 왕위에 오를 궁리를 했다. 1651년 스코틀랜드에 상륙하여 국왕 자격으로 영접되었으나 글로멜과 싸워서 패배하고 재차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러나 1660년 브레다 선언 직후 영국으로 돌아와서 왕정 복구를 마침내 실현시켰다. 찰스 2세는 국교를 재건하는 데 힘썼으나 보수적이고도 전제적인 태도를 취하여 의회를 자극했다. 찰스 2세 사후에 그의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즉위하였는데 왕권 신수설에 입각한 보수 정책을 강화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절대주의를 고집하여 사회에 동요와 반발을 일으켰다. 이런 인기 없는 정책으로 희그당은 물론 그에게 우호적이었던 토리당마저 등을 돌리게 되어 제임스 2세는 왕위를 박탈당했다. 이 토리당이 실행되기도 전 한 제임스를 지지하는 세력을 통칭하여 제커바이트라고 하고 집권 희그당은 정적이나 반대파를 제커바이트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이후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 빌렘 3세가 새 왕으로 추대되어 명예혁명이 이루어졌다.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하여 루이 14세의 비호 아래 아일랜드에 상륙하여 왕위 탈환을 기도했으나 실패했다. 조너선 스위프트가 대학원생 시절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영국으로 피신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윌리엄 3세는 처음에는 네덜란드 총독 오렌지공 윌리엄 빌렘이었으나 찰스 1세의 딸이 그의 모친이었고 또한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와 결혼했다. 명예혁명 때 오렌지공은 의회의 초청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메리와 공동 대관하여 윌리엄 3세가 되었고 유명한 권리선언을 승인했다. 1692년 숙정 루이 14세와 싸워 그 함대를 격파했다. 스페인 계승 전쟁 때는 다시 프랑스와 싸웠다. 스페인 계승 전쟁은 루이 14세가 마지막으로 나선 침략 전쟁으로 스페인 왕 카를로스 2세가 후사 없이 죽자 유럽 각국이 그 왕의 문제를 두고 자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싸운 전쟁이다. 이때 루이 14세는 자신의 손자 앙주공을 스페인 왕위에 즉위시켰다. 프랑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동맹하여 프랑스와 싸웠다. 이 전쟁 동안 영국은 스페인의 지브롤터를 점령하여 오늘날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 전쟁은 유트레이트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끝났다. 이 조약에 의하여 영국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서로 동맹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펠리페
5세의 주기를 승인했다. 그리고 영국은 스페인으로부터 지브롤터의 영유권을 얻어냈다. 윌리엄 3세는 1701년 왕위 계승법을 반포하여 왕위를 스투어트 왕가 출신의 개신교 신자에만 국한시켰다. 또한 정당에 대한 책임 내각제를 시작하고 권리선언의 승인과 아울러 군림 하나 통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영국 왕정의 방향을 정하여 입헌 군주제의 기초를 놓았다. 윌리엄 3세의 뒤를 이은 앤 여왕은 제임스 2세의 딸로서 형부인 윌리엄 3세와는 사이가 좋지 못하였으나 그의 사후에 권리 장전에 의하여 즉위했다. 국정은 의회 다수당이 조직한 내각의 일임함으로써 책임 내각 제도의 발전을 후원했고 교회의 11조세와 왕실 수입의 일부를 앤 여왕의 선물로서 빈민 구자에 돌렸다. 제위 중 대외적으로 스페인 계승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1707년에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합병하여 대프린트 왕국을 성립시켰다. 앤 여왕은 평범한 여성이었으나 그 처치세는 영국의 역사에서 빛나는 시대로 평가되며 문학 방면에서도 조너선 스위프트, 다니엘 디포, 알렉산더 포브 등을 배출했다. 앤 여왕은 스위프트를 싫어하여 그가 영국 국교의 주교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배경은 제1부에서 걸리버가 불난 왕비의 궁전을 오줌을 싸서 진화하자 왕비가 걸리버에게 앙심을 품는다는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다. 앤 여왕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슈투어트 왕조는 끝이 났고 조지 1세가 앤 여왕을 뒤이어 등극하여 하노버 왕조가 시작되었다. 조지 1세는 하노버 공 엘른스트 아우구스트의 아들이었다. 그는 7세 중에 스코틀랜드 폭동을 진압했고 스페인 계승 전쟁의 뒤처리를 마무리했다. 불굴의 정신의 소유자였으나 독일 출신이었으므로 영어를 하지 못했고 독일 하노버 가의 영지에 관심이 많았기에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지 못했다. 조지 1세는 아내와 케니히스 마르크 백작 필립의 음모를 알게 되자 아내를 평생 감금하는 등 질투심이 강했다. 조지 2세 또한 하노버 태생이었고 조지 1세의 아들이다. 스페인 계승 전쟁 때 종군했고 부왕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와 태자가 되었다. 즉위 후인 1739년에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스페인과 싸움을 시작한 이래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 캐나다 국경 문제로 프랑스와의 7년 전쟁 등을 수행하면서 국제 문제에 개입했고 수상대 피트의 도움을 받아 영국의 국위를 선양시켰다. 이상이 스위프트 당시에 전후 100년에 걸친 영국의 정치와 역사를 대강 살펴본 것인데 내전 국왕시해, 국교도와 정교도 사이의 갈등, 왕정 복고, 명예혁명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휘그당과 토리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체로 토리당은 왕권 신수설을 옹호하는 보수당이고 휘그당은 자유와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이 두 당이 발전하여 영국의 근대적인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계승되었다. 1688년의 명예혁명은 휘그당 노선의 승리를 의미하며 윌리엄 3세의 시대에 휘그당의 우위가 확립되었다.
엔여왕 치세 말년에 한때 도리당이 우세해졌으나 조지 1세의 주기와 더불어 휘구당이 다시 세력을 회복했고 조지 2세의 치세인 약 50년간은 이른바 휘구당 우위 시대를 출현시켰다. 이 동안에 수상 로버트 월폴의 노력으로 내각 책임 제도가 확립되었다. 조너슨 스위프트는 이 휘구당 내각이 아일랜드를 억압하려 하자 거기에 반발하여 여러 풍자적인 글을 발표했다. 바리나 스텔라 바네사 스위프트는 1696년 킬루트에서 부제로 근무할 때 인근에 사는 영국교회 부감독의 딸인 제인 웨어링을 만났다. 웨어링은 지참금이 그리 많지 않고 변덕이 심하며 다소 미온적인 심약한 여성이었다. 스위프트는 그녀를 바리나라고 부르면서 교제하다가 애정을 느껴 아주 충동적인 방식으로 불쑥 구혼했으나 겁이 많은 바리나는 그런 태도에 놀라서 거절했다. 그 후 4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편지가 오갔다. 마리나는 스위프트가 영국의 어떤 여성과 결혼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갑자기 안달이 났다. 그리하여 스위프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폈으나 스위프트는 그동안 자존심을 크게 상한 남자의 공손하면서도 오만한 어조로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그 공세를 거부했다. 그 편지의 어조는 이런 식이었다. 영국에서는 상식을 가진 젊은이라면 당신이 갖고 오겠다는 지참금보다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연간 300파운드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요구와 기분에 맞춰줄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의 지참금이 많은지 적은지를 따지지 않고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순결함과 온순함이 내가 제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수입을 바라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만든 것이기를 바랍니다. 편지의 어조는 아주 모욕적이었고 과거의 정혼을 거절당해 굴욕을 느꼈던 남자가 상대방 여자에게 똑같은 굴욕을 안겨주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런 편지에 제인 웨어링이 답변할 리가 없었다. 끝.